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근데 사실 이제 옛날에 그 서부 골드러시 시대 거기서도 사실 이제 돈 많이 번 기업은 이제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고 텐트 팔았던 기업들이라고는 하는데 그 시대를 AI 시대에서 보여준 게 엔비디아잖아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이제 돈을 긁어 모으고 있고.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이 HBM을 비롯한 AI 반도체들 해서 낙수 효과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또 물론 이것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뭐 겨울이 오네 마네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이 AI 반도체도 거품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계절 논란일 수도 있겠고요. 네. 요거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작년도 4월인가 그 SK그룹에는 수펙스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수펙스는 SK 성장을 위한 정신 모델하고 같은 건데 수펙스 위원회는 SK그룹의 모든 대표님들하고 뭐 부회장님까지가 참석을 해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13분의 SK그룹 대표님이 계셨고 제가 강의도 하고 오늘처럼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 가졌거든요. 네.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그분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생성 AI에 대해서. 또 솔트룩스는 고객 아닙니까? 고객이기도 반도체를 사는 입장이니까. 그럼요. 파트너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실망했겠는데요. 그래서 되게 실망하면서 모르겠다니요. AI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HBM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가고 엄청. 그래서 제가 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두려운 건 잘 모르겠는 거는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만 가지고 과연 기존 시장이 더 성장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 왜냐면 D램 수요가 그러면 그만큼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가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GPU 수요가 올라가고 GPU에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은 뭐 HBM과 같은 특수한 메모리 수요는 분명히 느는데요. 네. 일반화된 메모리라든지 일반화된 컴퓨팅 수요가 그거에 수반해서 지속적으로 늘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한마디로 보면요. 챗GPT가 구글하고 네이버 검색이나 아마존의 웨브사이트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어쩌면은 컴퓨팅이나 반도체 메모리나 그 외에 기타 반도체들, 에이직 반도체들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쉽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제가 뭐 AI 수요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를 오늘 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이 그래프가 나오면 다들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걸 너무 심각하게 보시지 말고요. 제가 말로 좀 편안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래프 어렵죠. 여기 점으로 찍혀 있는 게 뭐냐.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망. 그리고 여기 보시면 GPT-3가 여기에 있어요. GPT-4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네. 뭐 여기 각각에 있는 게 인공지능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2021년까지. 네. 2021년까지. 네. 그 이후의 그래프는 아직 제가 못 발견을 했어요. 세로축을 보면은 트레이닝 컴퓨트라고 돼 있고 페타플롭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 보면 한 칸이 10배씩이에요. 저 큰 한 칸? 한 칸이 10배씩이에요. 이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기준이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GPU하고 CPU가 얼마나 빨리 연산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로축이에요. 저기 페타라는 거는 그 페타가 기가 테라 위에 1000배가 페타예요. 머리 아파. 네. 기가 테라에서 또 1000배가 한 게 페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단위는 아는 거죠. 한마디로 엄청 빠르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선형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세로는 10배씩 증가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 2년 만에 10배씩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반도체의 속도가요. 요구되는 반도체의 속도가. 1, 2년 만에 10배씩이요? 10배씩이 증가가 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요거. 이게 우리 반도체의 무어스 로우예요.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은 뭐냐면 매 2년마다 2배씩 반도체는 집적도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가격이 싸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고 있는 반도체의 발전 속도예요. 근데 저 반도 못 따라가고 있고. 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 더 중요해요. 이 빨간색은 초고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예요. 생성형 AI 같은 것들. 흔히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거로 출발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생성형 AI, 챗GPT, 바드, 뭐 몽땅 다. 근데 저게 벌써 나온 지 한 2년이 넘는 챗GPT 3가 저기 위에 올라왔고 이 속도를 보면은 이렇게 빨라요. 예를 들면은 얘보다 반도체 발전 속도보다 통상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2배 빠르죠. 예. 이건 2배가 아니라 10의 2승이에요. 100배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저 인공지능 그 생성형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따라오는 속도 완전 멍텅구리네요. 100분의 1로 쫓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걸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최근에 초고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인데 이거는 기존 인공지능 발전 속도의 또 2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기존의 반도체 속도보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10의 4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배가 빠른 거예요. 근데 이건 전체 속도로만 보면 그렇고요. 2년 기준으로 최근 거로 환산을 하면은 초고대 인공지능은 2년에 750배가 발전해요. 근데 반도체는 2배밖에 발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점점 더 벌어지는 거네요. 점점 더 간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HBM 같은 거는 기존의 반도체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꼼수거든요. 에이, 그럼 또 이제 저기 반도체 기업들 서운하시죠. 아니 근데 그거를 삼성이 못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힘든 꼼수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HBM도 기존에 있던 D램을 쌓는 개념이죠. 근데 쌓는데 왜 기술적으로 어렵냐? 그 미세 공정 쌓은 거를 위에서 뚫어야죠. 아래로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도록 해야 되니까. 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기술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일 잘하는 데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로 요럽니다만 그것조차도 따라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5년, 10년을 못 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 질문 이런 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이 인공지능 발전할 만큼 계속 빨라질 수가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거 너무 공학적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위에 보면 FET라는 게 있죠. FET. 네, 어려운데 그냥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지스터는 뭐냐면은 실리콘이라는 순결정 위에다 불순물을 섞어서 네. 아주 조그만한 전압을 걸면은 굉장히 큰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스위치 같은 거. 스위치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스위치를 몇 나노미터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랜지스터를 연결한 게 반도체 칩인 거죠. 칩 안에 뭐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고. 그렇죠. 수십억 개 들어가고. 수십억 개. 그러면 이걸 계속 작게 만들어야지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그렇죠. 더 전기를 덜 소비하면서 열도 덜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공정이란 걸 중요시 여겨요. 7나노 공정이냐, 5나노 공정이냐, 3나노 공정. 미세 공정으로. 그 공정이 뭐냐면 트랜지스터에 우리는 채널 위스라고 그러는데 이 크기인 거예요.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크기인 거예요. 뭐 그것도 사실 이제 무어의 법칙 그게 또 핵심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쫓아가는데 대신에 D램은 무어의 법칙보단 2배는 빨랐어요. 여태까지.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작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왜 한계가 있냐면 그게 더 작아지면은 인간이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다시 얘기해서 퀀텀 이펙트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양자 효과. 예, 양자 효과. 그래서 뭐 원자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몰라요. 이렇게 되는.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양자 역학에 굉장히 힘든 게 불확실성의 원리인데 예. 너무 작은 미세 세계에서는 확률로만 알지 우리가 원자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전자를 특히. 네. 그런 상태가 되면 지멋대로 막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 오냐? 이 그래프로 보면요. 빨리 오면은 2030년이고요. 늦게 오면 2034, 5년이에요. 얼추 다 와간다. 다 와가요. 이제 뭐 5년, 6년 남은 거예요. 길게 보면은 7, 8년 남은 거고요. 그러면 요 시대 때까지 가면 지금 반도체 공정으로는 더 이상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외계인을 좀 더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FET라고 얘기하는 실리콘 결정 위에다가 반도체를 올려가지고선 집적하는 걸로 승부를 거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는 AI 발전 속도에 비해서 몇백 분의 1로 현재 발전 속도가 느린데 그나마 그 엔비디아의 GPU가 됐던 혹은 NPU라고 얘기하는 이 NPU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의 약자거든요. 네.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아키텍처를 바꿔서 하기는 하는데 예. 문제는 D램 종류 같이 집적도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반도체들은 향후에 10년 이후에 현재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하신 게 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제 관점에서 AI 반도체를 크게 셋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습용 반도체. 그건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가 제일 잘 만들어요. 두 번째는 추론용 반도체. 추론용 반도체는 LPU, NPU 같은 것들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만드느니 또는 국내에 있는 뭐 유명한 AI 반도체 회사가 만드니 하는 것은 전부 다 추론용이에요. 학습용이 아니라. 학습을 한번 한 거를 더 이상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생각만 하도록 만드는 게 네네. 바로 추론용 반도체거든요. 예.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것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크게 성장할 때는 어디냐라고 본다면 요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메모리 반도체, HBM 메모리 반도체가 왜 HBM이냐? HBM이 하이 밴드위스거든요. 고대역. 고대역. 예. 그래서 왜 고대역이 필요하면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대역폭이 넓어야 돼요.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쓰고 읽고 지울 수 있냐는 거거든요. 고속도로 뭐 덤프트럭처럼.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요게 메모리예요. HBM, HBM2. 아, 거기구나.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PCI 기반한 GDDR66X인 거예요. 예. 요게 지금 우리가 대역폭을 발전시키는 건데 GDDR만 갖고는 불가능. 요것도 세로축을 보면 한 칸이 10배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0배씩 증가시키고 HBM3 나면 한 여기쯤 와 있겠죠. 아니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뭐 PC나 서버용 그 DDR D램을 8단 뭐 12단 쌓아서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게 저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3-4배 빠른 거예요. 근데 3-4배가 저만큼밖에 표기가 안 되는 거네요. 왜냐면 세로축이 지금 이게 로그기 때문에 요 한 칸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 3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HBM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10배는 딱 10배 정도 되겠네요. 한 칸 정도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가. 우리가 그 절대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폄하한 것도 아니고 발전 기술을 폄하한 것도 아니고 뭐 HBM2, 3, 4, 4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엄청난 혁신이라고 기대하고 막 박수 보내고 투자를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성장 속도에 비하면 점점 격차 벌어지고 있다. 이 취지로.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젠슨 황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이 전체 이게 지금 TPU는 구글 거예요. 네네네. A100이 여기 있고 H100이 여기 있고 B100이 여기 있거든요. 내년도에 나오는. B100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발전 속도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GPU나 NPU 같은 AI 반도체 메모리들은. 근데 메모리가 아니라 GPU 계열들은. 근데 메모리는 지금 여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더 벌어져요. 그래서 젠슨 황이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다. 왜냐? 우리는 더 빨리 만들 수 있는데 메모리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건 HBM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못한다가 아니라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이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인데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브렉스루가 언제 일어나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HBM 하는 거는 전통적인 반도체 공정 그대로 해서 만든 걸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걸로는 10배 올리고 20배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가 지금 몇 배인지 보세요. 만 배가 아니라 10만 배, 100만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요, 속도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는요. 6년, 7년 내에 HBM 말고 다른 방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GPU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이제 비포장도로 걸어오고 기어오고 있는 경운기 같은 거네요. 나는 이제 먼저 고속도로로 페라리 밟고 땡겨갖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저 친구는 지금 비포장도로에서 경운기 끌고 오고 있고. 그러니까 10배, 100배, 1000배였거든요. 지금 B100이 나오면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젠슨 황이 하는 얘기예요. HBM은 너무나 느리다. 그런데 HBM 말고는 쓸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은 HBM이다라는 거예요. 젠슨 황 말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전 누군가가 나온다고 봐요. 누군가? 네, 그게 삼성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하이닉스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2020년인데 아까 보셨지만 2035년이니까 지금 딱 10년 내에 이 브렉스루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냐? 뭐 지금 전 세계로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네. 진짜 무서운 애들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HBM 뭐 2까지는 뭐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후에.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에.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을 제가 연결하면 이래요. 지금 아까 AI 관점으로 봤을 땐 하이프 사이클 거품 꼭대기에서 이제 거품 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저한테 첫 질문이 그거잖아요. 거품 꺼지고 있나요? 현장에서 어떤 느낌인가요? 거품 꺼지고 있죠. 그럼 거품 꺼지면 문제냐? 아니죠. 거품 꺼져서 그 거품을 이겨낸 애들이 살아남고 걔네들이 돈을 벌 테니까요. 그러면 그게 얼마 남았냐?
3년에서 5년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AI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럼 그 AI 시대에 열렸을 때 AI 저희 회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파는 애들 누구냐? 뭐 반도체 회사가 그 중에 하나겠죠. 네네네. 그럼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문제를 그 사이 동안 해결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HBM이 그걸 감당해내지 못해요. 현재 HBM으로는. 값은 비싼데 속도는 여전히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브렉스루 하는 게 인류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나올 거예요. 5년, 길면 7년 내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사는 그냥 방식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한계가 수밖에 있어. 없고. 쌓아 올리긴 할 텐데 뭐 그런 데 중에서도 몇몇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물론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브렉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는 양자 컴퓨터이긴 해요. 양자 컴퓨터는 전통적인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니까. 근데 그 양자 컴퓨터가 정말 그 5년, 10년 내에 우리가 상용적으로 쓸 만큼 경제성을 보유하게 될 거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갈 수는 있기 때문에 큰 솔루션이긴 해요. 양자 컴퓨터가. 그런데 어쨌든 이 상용화하는 속도나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GPU, NPU, LPU와 같은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메모리는 필요하게 되고 이 메모리는 HBM 3, 4, 5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 퀀텀 이펙트, 그러니까 양자 효과 때문에 더 이상 작게 만들 수는 없고 무제한 또 쌓아올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3단, 4단 쌓아올리는 것도 어렵거든요. 10단은 기적과 같아요. 네. 20단, 30단 뭐 정말 어려울 거예요. 수율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이를 이렇게 파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브렉스루 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투자할 만하냐. 제가 스펙스 위원회 갔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 말씀하시면 부회장님, SK 하이닉스 부회장님이 그룹사 부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이제 반도체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테니까 저보고 하이닉스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꼭 얘기 좀 많이 하고 다니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관건은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를 굳이 찾는다면 삼성하고 그렇죠.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제 HBM에서 하이닉스가 또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내년이면은 HBM3 12단도 양산 들어간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게 20단, 30단 가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예 다른 방식으로. 예, 문제는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장비를 고가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애들은 저가 장비를 갖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저희 출연했던 이제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은 네. 식칼 신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칼이 없어도 식칼로 회를 뜨는 것처럼 맞아요. 하고 있다고.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토시바에서 토요타에서 배워올 때 걔네들이 봤을 때 한국 애들 우스웠거든요. 그쵸. 진짜 우리 도끼 들고 와갖고 저 해볼래요 그러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이 저 뭐 회칼로 칼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린 도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갖고 머리카락 자르겠다 그러니 걔네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내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 같은 AI 전문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AI 관점도 그렇고 반도체 관점도 그렇고 중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건 시간을 버는 것이지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가 참 대한민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점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고 혁신을 만들어내야지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계를 돌려보면 네. 한 20년 전에 우리가 철강산업, 화학산업 따라잡힐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LCD 따라잡힐 거 누가 생각? 이제 OLED도 따라잡히고 있는데 남은 건 반도체. 네. 근데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은 이미 중국이 한참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하게 들리실 거예요. 왜 저 중국 잘한다고 진짜 뭐 무슨 뭐 친중 뭐 도모원가니 뭐 이러는데 현실적인 거라는 거지 이게 걱정이 된다. 그럼요.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